그 봉투는 아직 열리지 않았습니다. 수님이 손 안에서 두 번째 봉투는 가늘게 떨리고 있었지요. 주치의 선생이 건넨 그것은 첫 번째 봉투보다 얇았답니다. 겉면에는 시어머니 최말순의 필체로 단 6글자만 적혀 있었거든요. 아가야. 기다려라, 아가야. 30년 동안 단 한 번도 그 호칭을 들어본 적이 없었지요. 시어머니 최말순이 며느리를 부를 때는 언제나 자였거든요. 얘야, 국이 싱겁다. 얘야, 절은 제대로 하는 거냐? 그 두 글자가 30년을 관통했는데 지금 이 봉투 겉면에는 아가라는 말이 적혀 있었답니다. 딸 지아가 엄마의 팔에 살며시 손을 얹었습니다. 차가웠던 엄마의 팔이 그 온기에 조금 떨렸지요. 과연 그 봉투 안에는 무엇이 들어 있었을까요? 2024년 겨울 대구 수성구의 어느 내과 진료실이었습니다. 창밖으로는 낙엽다 진 플라타너스가 서 있었고 형광등 불빛 아래 수님은 혼자 그 봉투를 내려다보고 있었지요. 주치의 정 선생은 조용히 자리를 비켜주었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어머니께서 1년 전에 저한테 맡기셨어요. 당신이 돌아가시고 나서 반드시 박수님 씨 손에 직접 건네달라고. 절대 다른 사람 손 거치지 말라고 몇 번이나 당부하셨습니다. 정 선생의 목소리는 낮고 조심스러웠지요. 그는 안경 너머로 수님을 바라보다가 더는 말을 잇지 않았답니다. 수님은 봉투를 들었습니다. 낡은 누런 봉투였는데 모서리가 달아 있었거든요. 손에 닿는 감촉이 오래 만지작거린 물건 특유의 부드러움을 가지고 있었지요. 시어머니가 이 봉투를 얼마나 자주, 얼마나 오래 꺼내 들었을지 수님은 그 다른 모서리에서 느낄 수 있었답니다. 수님이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서는 두 가지가 나왔지요. 영수증 묶음 하나, 그리고 편지 한 장. 영수증은 고무줄로 묶여 있었는데 낡은 것부터 비교적 최근 것까지 차곡차곡 날짜 순서로 정렬되어 있었답니다. 첫 장을 보는 순간 수님이 숨이 멎었습니다. 농협은행 입금 확인증. 적립식 저축. 예금주 박수님. 입금액 50만 원. 2004년 3월 5일 2004년. 지아가 초등학교 2학년이던 해였지요. 남편 덕철이 사업에 실패하고 수님이 새벽 4시 일어나 대구 서문시장에 나가 고추전을 부치기 시작하던 바로 그 해였거든요. 손이 기름에 데이고 발등이 부어도 쉬지 않았던 그 해 3월부터 시어머니가 몰래 돈을 부어온 것이었답니다. 영수증은 두툼했습니다. 한 장 한 장 넘길 때마다 날짜가 바뀌었지요. 2004년, 2005년, 2006년. 빠짐없이 매달 5일이었습니다. 5월에는 두 장이 있기도 했는데 한 장은 입금증이고 한 장은 메모지였거든요. 시어머니의 필체로 딱 3글자. 잘 있냐? 지아가 그 메모지를 보는 순간 손으로 입을 틀어막았답니다. 수님은 편지를 펼쳤습니다. 편지지는 두 장이었는데 시어머니 특유의 꼿꼿하고 반듯한 필체가 빼곡히 채워져 있었지요. 그 필체가 몇 군데에서 흔들려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거나 아니면 눈물이 떨어졌거나. 수님은 소리내어 읽기 시작했지요. 수님아, 나는 너한테 잘못했다. 그 말을 이렇게 써서 남기는 게 부끄럽지만 살아서는 끝내 못할 것 같아서 이렇게 남긴다. 나는 처음부터 내가 싫었던 게 아니다. 무서웠다. 내가 강하다는 걸 알았다. 내 아들이 약하다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강할수록 내가 밀려날 것 같았다. 그래서 먼저 밟았다. 30년을 밟았다.
용서해달라는 말은 못하겠다. 다만 이것만 알아다오. 서문시장에서 새벽에 전 부치는 내 뒷모습을 버스 안에서 본 날이 있었다. 나는 그날 집에 와서 혼자 울었다. 내가 이 며느리를 잘못 부렸구나 싶어서. 그 뒤로 내가 할 수 있는 건 이것밖에 없었다. 내가 내 아들보다 강하다는 걸 알았다. 그러니 이 돈은 내 것이다. 처음부터 내 것이었다의 편지는 거기서 끊겼습니다. 마지막 줄 아래에 짧게 한 줄이 더 있었지요. 그래도 고마웠다. 수님은 편지를 내려놓지 못했습니다. 손이 떨려서 내려놓을 수가 없었거든요. 지아가 엄마 곁에 붙어 앉았는데 두 사람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답니다. 진료실 안에 흐르는 건 그저 형광등 소리뿐이었지요. 그리고 수님이 울었습니다.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 낡은 봉투 위로 떨어졌지요. 지아도 울었답니다. 소리를 참으면서 울다가 결국 엄마 어깨에 이마를 묻고 어깨를 들썩였거든요. 어머니 어깨도 들썩였습니다. 두 사람이 그렇게 진료실 한 구석에서 서로를 붙들고 무너지듯 울었지요. 30년이었습니다. 30년, 치의 무게가 그 두 장짜리 편지 안에 들어있었던 셈이었거든요. 과연 수님은 이 눈물 끝에 무엇을 해야 했을까요? 아직 끝나지 않은 일이 하나 남아 있었습니다. 조카 현태였습니다. 최말순의 친정조카 현태는 두 편에서 여러분이 들으신 것처럼 시어머니가 돌아가기 전부터 아들 덕철 명의의 땅을 자기 것으로 만들려고 움직이고 있었지요. 덕철이 남긴 녹취록 저장 장치를 빼돌리고 수님을 협박하고 공증 서류를 위조하려 했던 그 남자. 그런데 현태는 한 가지를 몰랐답니다. 시어머니 최말순이 이미 오래전에 그것까지 대비해두었다는 사실을. 두 번째 봉투 안에는 편지와 영수증만 있었던 게 아니었거든요. 봉투 맨 밑에는 서류 하나가 더 있었는데 수님이 영수증을 드러내고 나서야 그것이 보였지요. 공증사무소 직인이 찍힌 법원 제출용 서류였습니다. 대구 공증사무소 2022년 11월 7일 공증인 임경수 대리인 최말순. 제목은 이랬습니다. 재산처분 관련 진술 공증 및 위임 취소 확인서. 이 내용은 단호했지요. 시어머니 최말순이 조카 현태에게 위임한 모든 재산 처분 권한을 2022년 11월 7일 자로 전면 취소한다. 이 취소는 법적 효력을 가진다. 사후 조카 현태가 이 위임을 근거로 어떠한 재산상 권리를 주장할 경우 이 공증 취소 확인서가 우선한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뒷장에는 시어머니가 직접 서술한 진술서가 첨부되어 있었거든요. 현태가 그동안 어떤 방식으로 시어머니에게 접근해왔는지, 어떤 말로 땅 문서를 요구했는지, 심지어 현태가 시어머니 앞에서 한 발언 내용이 날짜별로 정리되어 있었지요. 최말순은 살아있는 동안 모든 것을 기록해두었던 것이었답니다. 가족 중 아무도 몰랐습니다. 현태는 더더욱 몰랐지요. 자신이 노인을 구슬리는 동안 그 노인이 오히려 자신의 말을 하나하나 기록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수님은 그 서류를 손에 쥐고 처음으로 시어머니를 이해했습니다. 아니, 이해를 넘어선 무언가를 느꼈지요. 가슴 깊은 곳이 뜨거워지는 것을 갈라진 손끝으로 그 서류를 쥔 채 느꼈답니다. 그 다음 주 대구지방법원에서 심리가 열렸습니다. 현태 측 변호인은 기존의 위임장을 근거로 땅에 대한 소유권 이전을 주장했지요. 현태는 법정에 들어서면서도 자신만만한 표정이었거든요. 반듯하게 빗어 넘긴 머리, 새로 맞춘 양복, 법원 복도에서 변호인과 낮은 목소리로 귓속말을 나누는 모습이 여전히 당당했답니다.
그는 아직 몰랐던 것입니다. 수님이 법률 대리인이 서류를 제출하는 순간까지도 몰랐지요. 판사님, 피신청인 측에서 추가 서류를 제출합니다. 2022년 11월 7일 대구 공증사무소 공증 취소 확인서 및 고인 최말순의 자필 진술서 일체입니다.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현태의 표정이 굳었지요. 그 옆 변호인이 고개를 돌려 현태를 바라봤는데 현태는 입을 열지 못했답니다. 판사가 서류를 검토하는 시간 동안 법정은 시계 소리만 들렸습니다. 탁, 탁, 탁 현태의 관자놀이에서 땀이 흘렀지요. 판사가 입을 열었습니다. 신청인 측에서는 위임 취소 공증에 대해 반박할 내용이 있습니까? 현태 측 변호인이 자리에서 일어났는데 잠시 침묵했지요. 그 침묵이 이미 답이었답니다. 공증은 번복할 수 없었습니다. 공증인 도장이 찍힌 위임 취소 서류 앞에서 기존의 위임장은 종이 조각에 불과했거든요. 게다가 진술서 안에 담긴 현태의 발언 기록들은 그가 고인을 회유하고 압박한 정황을 고스란히 담고 있었지요. 심리는 예상보다 짧게 끝났습니다. 현태의 소유권 주장은 기각되었답니다. 그뿐만 아니라 진술서에 담긴 내용이 추가 수사 의뢰로 이어졌지요. 노인을 대상으로 한 재산 편취 시도, 위조 문서 사용 의혹. 현태는 법원 복도에서 무너졌습니다. 법정을 나서는 순간 그의 발이 후들거렸거든요. 양복 재킷을 단단히 여미고 들어간 사람이 나올 때는 넥타이가 비틀어진 채 벽에 손을 짚었답니다. 기자들이 없는 복도였는데도 그는 고개를 들지 못했지요. 그때 수님이 복도에서 현태와 마주쳤습니다. 현태가 수님을 보더니 눈을 피했거든요. 그런데 수님은 피하지 않았습니다. 걸음을 멈추고 그를 똑바로 바라봤지요. 현태가 결국 입을 열었습니다. 형수님, 내가 잘못했어. 내가 욕심이 너무 컸어. 어머니가 그럴 줄은 몰랐어. 그 목소리에 힘이 없었답니다. 새로 맞춘 양복도 당당한 걸음걸이도 사라진 자리에 그저 늙어가는 남자 하나가 서 있었지요. 수님은 잠시 그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말했지요. 어머니가 당신보다 더 오래 생각하셨네요. 나도 몰랐습니다. 어머니가 그러실 줄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수님은 고개를 돌려 걸었지요. 법원 복도의 대리석 바닥이 그녀의 발걸음 소리를 낮게 울렸답니다. 등 뒤에서 현태의 숨소리가 들렸는데 수님은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 걸음이 30년 만에 가장 가벼운 걸음이었지요. 여러분, 이제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그로부터 3년이 흘렀습니다. 2027년 봄이었지요. 대구 수성구의 낡은 빌라 대신 수님은 경산시내 작은 아파트에 살고 있었답니다. 4층짜리 아파트, 남향이었는데 오후 햇살이 거실 마루에 길게 누웠지요. 냉이 된장국 냄새가 집안에 배어 있었습니다. 창문으로 봄바람이 들어와 수님이 귀 밑 흰 머리카락을 살짝 들어 올렸지요. 지아는 결혼을 했답니다. 경산에서 차로 20분 거리에 살았는데 주말이면 남편과 함께 왔거든요. 그날도 지아가 들어서며 외쳤습니다. 엄마, 나왔어. 오늘 된장국이야? 냉이 넣었다. 어서 와라. 수님이 목소리에는 힘이 있었지요. 30년 간 새벽마다 들렸던 그 꺼진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봄볕이 드는 부엌에서 파란 앞치마를 두른 채 뚝배기를 들고 있는 수님은 어딘지 모르게 가벼워 보였답니다. 지아의 남편이 문간에서 인사했습니다. 장모님, 안녕하세요. 그래, 왔어. 앉아 세 사람이 작은 밥상 앞에 앉았지요.
식사를 마치고 지아가 거실 서랍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작고 낡은 액자였지요. 수님이 그것을 받아 들었는데 안에는 편지 한 구절이 인쇄되어 있었답니다. 지아가 시어머니의 편지에서 한 줄을 뽑아 직접 인쇄하고 액자에 넣은 것이었거든요. 내가 내 아들보다 강하다는 걸 알았다. 수님은 그것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눈가가 붉어졌지만 울지는 않았지요. 그 한 줄을 손끝으로 가만히 짚었는데 유리 너머로 시어머니의 필체가 느껴지는 것 같았답니다. 지아가 물었습니다. 엄마는 그 편지 읽고 나서 할머니 용서했어. 수님이 잠시 생각했지요. 용서라는 게 뭔지 모르겠다. 다만 이제는 그분이 불쌍하다는 생각이 든다. 나를 30년 밟으면서 혼자 얼마나 무거우셨을까. 지아가 엄마를 바라봤습니다. 남편도 조용히 앉아 들었지요. 수님이 말을 이었습니다. 그때 그 말 기억하지? 덕철이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나한테 했던 말. 지아가 고개를 끄덕였지요. 버텨줘서 고맙다고 했잖아요. 그래. 나는 그 말 듣고 참 억울했어. 버텨야 했던 사람이 나인데 왜 고맙다고 하냐고. 근데 이제 알 것 같아. 그이도 미안했던 거지? 말로는 못했어도. 어머니도 마찬가지였던 거야. 봄바람이 한 차례 커튼을 흔들었습니다. 낡은 커튼 사이로 햇빛이 쏟아져 들어왔지요. 수님이 액자를 창가 선반에 올려놓았답니다. 시어머니의 그 한 줄이 봄볕을 받아 환하게 빛났지요. 그 통장의 돈은 어떻게 됐느냐고요? 20년, 치원금과 이자를 합하면 1억 4천만 원이 조금 넘었답니다. 수님은 그 돈 중 절반을 지아 결혼 자금으로 썼습니다. 나머지 절반은 대구 달서구에 있는 어느 노인 요양원에 3년 치 후원금으로 냈지요. 시어머니가 마지막 6개월을 보낸 그 요양원이었거든요. 요양원 원장이 전화로 물었습니다. 어머니 성함으로 후원 등록해드릴까요? 수님이 잠시 멈췄지요. 최말순 할머니 이름으로 해주세요. 그분이 번 돈이니까. 전화를 끊고 나서 수님은 오랫동안 창밖을 바라봤답니다. 경산 시내 너머로 산이 보였는데 그 산 위에 봄 구름이 천천히 흘렀지요. 마을 어귀에서 30년 넘게 참기름집을 하는 노인 황 씨가 나중에 이 이야기를 전해 듣고는 이런 말을 했답니다. 사람이 사람한테 주는 가장 무거운 건 돈도 아니고 말도 아니야. 뒤늦게라도 인정하는 것, 그게 제일 무겁고 제일 오래 가는 거야. 황 씨 노인의 그 말이 이 마을에서 꽤 오래 회자됐다고 하더군요. 수님이 두 손은 여전히 거칠었습니다. 30년 간 서문시장 새벽을 버틴 그 손이 하루아침에 부드러워질 리는 없었지요. 하지만 그 손으로 뚝배기를 들 때 이제는 조금 달랐답니다. 힘이 들어간 것이 아니라 힘이 빠져 있었거든요. 억지로 버티는 손이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게 잡는 손, 그것으로 충분했지요. 봉투 속에 30년, 오늘로 마지막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도 이런 봉투 하나쯤 있지 않으십니까? 살아있는 동안 끝내 꺼내지 못한 말, 이 뒤늦게 손에 쥐어진 편지 한 장, 미처 닿지 못한 마음 하나, 어쩌면 그 봉투는 아직 누군가의 장롱 깊숙이서 주인을 기다리고 있을지 모릅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가 이 이야기꾼에게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 덕분에 오늘도 이렇게 한 편을 마칩니다. 고맙습니다.